네, 어제는 빛을 다시 찾은 광복절이라면 오늘 오후 1시 2분 30초는 시사뱃사공을 다시 찾은 시간입니다. 자, 다시 찾아온 시사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너무 이우영입니다. 오프닝이 거창했죠? 네. 광복절과 시사뱃사공이라니. 네. 자, 어제는 정말 뜻깊은 날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담은 날인데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77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축식이 어제 오전 10시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렸는데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및 가족, 국가 주요 인사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가 됐습니다.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광복의 의미와 자유의 가치를 되짚고 국민 통합을 이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처럼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네. 자, 경축식 내용 연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북 정책 관련 발언도 나왔죠.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식량 공급 프로그램이나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병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담대한 계획이 담대한 구상으로. 그런데 또 이 구상에 대한 실현 방안은 아직도 확실치 않고 계획은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일본 관련된 메시지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도 들려줬지만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미래를 좀 강조한 것 같아요. 네, 일본을 향해서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윤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으셨는데요. 이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했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서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또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은 민감한 내용을 이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가로막고 있긴 한데 김대중 노부치 1998년도에 일본의 대중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일본 연예인들이 막 한국 TV에서 활동하고 또 우리도 조혜련 네. 씨를 비롯해서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었죠.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하는 얘기인데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에도 그렇고 앞서 얘기에도 그렇고 자유라는 얘기가 33번. 사실 취임사 때도 자유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좀 독특하네요. 네, 어제 3,500자 정도의 연설 분량에서 자유가 33번 등장했었는데요. 네. 또 과거 보수 진영에서 언급해온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염두에 둔 듯 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라면서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자 요약하면 이제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보수정부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념적으로 갈리는 이른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노선을 택한 부분들과는 또 거리를 둔다. 이런 메시지를 좀 이렇게 설명한 거네요. 네. 자,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 뭔가 구체적이거나 방향을 전환한 내용이 나온 거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간에 해왔던 얘기들인데 평가가 다를 것 같아요. 야당부터 들어보죠. 네, 조호섭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자유의 가치를 강조를 했는데 자유의 가치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차치하더라도 독립운동의 의미를 자유를 되찾기 위한 과정으로 북한에 해석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한일 관계 개선, 구조조정,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을 주장했는데 네네. 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면서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회피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네. 자유라는 말의 가치에 대해서야 뭐 이견이 없겠지만 어떤 자유인지 그 자유의 구체적인 맥락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제 관련해서 그 강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없느냐 비판을 하셨죠? 맞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말씀을 한마디도 안 했나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면서 이 세대가 다시 한번 못난 주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할머니들이 이제 11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다라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네. 또 여당에서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축사 속이 후련하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들 저희가 또 정치인들과 인터뷰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28일인데 당대표를 뽑게 되죠. 강훈식 당대표 후보는 어제 사퇴했네요. 네, 강훈식 후보 충청권 경선에서 기대만큼의 성적표를 받지 못한 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당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14일 기준 그러니까 그저께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을 살펴보면 6.83%, 국민 여론조사는 3.35%에 그치면서 이재명, 박용진 후보와 아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실 97 그룹 이렇게 해서 90년대 대학을 다닌 70년대 출생 그룹으로 묶여서 박용진, 강훈식 이렇게 묶였었는데 사퇴하면서 어느 분이 되든 돕겠다라고는 했지만 어느 분의 손을 잡지도 않았네요. 네, 단일화 얘기는 안 나왔죠? 맞습니다. 강 의원은 박용진 후보가 내세우는 반 이재명 단일화만으로는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 수차례 말해왔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단일화하지 않은 이유를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네. 강 후보는 인지도가 낮은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이라는 것은 활주로의 방지턱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정치공학적 단일화가 한눈에 보였다는 것이 제게는 많이 뼈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젊은 수권 정당을 만들기 위한 서로의 비전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인식도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활주로에는 방지턱이 있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네. 자, 이렇게 소멸됐는데요. 단일화 이슈는 결국 강훈식 후보를 지지했던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이 나머지 지지층 껴안기에 두 후보가 나서겠네요. 이재명 후보는 전남 목포에서 토크 콘서트 행사를 마친 뒤에 강 후보를 차세대 리더라고 치켜 세웠고요. 네. 박용진 후보 역시 광주 기자회견에서 어깨가 무거워졌다. 미래 세대인 97세대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97세대도 이제 미래라고 얘기하려면 더 젊은 층 혹은 더 먼 미래도 예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당내에서는 강 후보의 사퇴를 두고 이제 확대명 얘기가 나올 만큼 실제 여론조사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좀 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속도가. 그래서 박용진 의원에게 일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지만 지금은 글쎄요. 누적 득표율로 보면 좀 추세가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의원이 73.28%, 박용진 의원이 19.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말이죠. 민주당이 당의 심장부로 불리는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호남과 수도권에서 사실은 더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뒤집힐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추세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제히 이제 호남을 찾아서 본인들을 어필했겠네요. 네, 이 호남이 전체 권리당원의 36%, 대의원의 16%를 차지하고 있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도권과 함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어제 전남 순천대 토크 콘서트를 갔고요. 또 목포로 향했는데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 4명도 함께를 했습니다. 아, 네. 독주 체제를 굳힌 만큼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명계 후보들을 모두 당선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박용진 후보는 이제 광주를 찾았는데 그러면서 호남 적자론, 세대 교체론을 앞세워서 호남에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네, 정치적 국면마다 이 호남의 선택이 굉장히 많은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호남의 결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21세기를 열었던 분 중에 하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 방한을 했고 오늘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국회의장 초청이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오늘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 대비를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1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네. 이 보건 분야 근로
글로벌 국제 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말문으로 열었습니다. 네,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국제 공조의 필요성 때문일 것 같기도 해요. 네, 빌 게이츠 이사장은 팬데믹을 통해 알게 된 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깊이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어디든지 혹은 언제나 이제 팬데믹이 모든 곳에서 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팬데믹을 종식하고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런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 역할을 할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재난이 오면 이제 사재기 같은 것들 하시잖아요. 감염병. 오히려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곳에 못 갈 경우에는 거기서 확산된 감염이 또 이른바 사재기를 한 분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빌 게이츠가 공조라는 얘기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국회 방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김주태 국회의장의 초청이었죠. 네, 지난 6월 28일 김 의장이 트레버 문델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글로벌 헬스 부문 회장과 면담을 가졌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빌 게이츠의 공식 방문을 요청을 했고요. 빌 게이츠 역시 이에 응하면서 연설도 성사가 된 겁니다. 네. 국회에서 오늘 전통 한지로 네. 빌 게이츠 이사장을 형상화한 닭종이 인형 그리고 자기 화조도 액자를 환영 선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국회를 찾은 게 빌 게이츠가 국회를 찾은 게 9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뭔가 좀 전통적인 선물도 좋네요.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나요?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조금 후죠. 이제 1시간 반 정도 뒤인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빌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 인터뷰에서도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빌 게이츠에 대해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이 공평하게 백신과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온 분이라면서 이제 치켜 세웠고요. 빌 게이츠 이사장과 보건 정의에 대해 얘기를 나눌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것도 경악할 소식입니다. 환전을 하다가 보니 100달러 위조 지폐가 무더기로 발견.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요. 달러 위조 지폐는. 네, YTN 단독으로 나온 소식인데요. 시중은행에서 환전한 달러 가운데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발견돼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해외 여행 후에 남은 달러를 환전하려다가 낭패를 겪은 전직 경찰관이 은행 직원의 범행을 의심하면서 지금 고소장을 낸 상황입니다. 예, 아니 정말 황당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3개월 전을 살펴봐야 된다고요. 네, 지난 3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퇴직 경찰관 A 씨가 캄보디아 여행을 앞서서 이제 환전을 위해서 은행을 찾았습니다. 네. 100만 원을 이제 달러로 바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도 2천만 원을 환전했는데 2,000달러를. 네, 2,000달러를 여행을 마치고 남은 돈을 우리 돈으로 이제 다시 바꾸려고 했는데 네. 거절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0달러짜리 지폐 7장이 위조 지폐였기 때문이죠. 아, 700달러나 이게 굉장히 사실은 테러 관련된 국가라든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달러 위조 지폐는. 그런데 이분은 여행을 갔다 와서 남은 돈을 바꾼 거니까 현지에서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근데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여행 중 누군가로부터 100달러 지폐를 받았거나 교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지급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네. 살펴보니까 환전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내가 100달러짜리를 안 썼어 이러면 사실 이분의 말도 맞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은행 영수증이 다 있지 않나요? 환전 받을 땐? 네, 그래서 이제 살펴봤는데 2,000달러를 환전한 영수증과 금융거래 기록을 살펴보면 A 씨의 명의, 거래 금액 등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우리 돈 100만 원을 환전한 영수증에는 이름과 계좌번호도 빠져 있고 고객 등급, 거래 금액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마저도 이제 환전 당시에는 지급하지 않았다가 네. 위조 지폐가 발견되고 나서 A 씨에게 보내왔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전할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명사가 제대로 안 적혀 있는 환전 당시에 위조 지폐를 받았을 수도 있다 이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고소도 한 상황인데요. 한편 은행 측은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폐 개수기를 통해서 위조 여부를 감별한 뒤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고요. 또 100만 원을 환전한 영수증이 실제 금융기록과 다른 건 은행원의 업무상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환전하실 때 여행 전에 꼭 명세서 잘 챙기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